퇴직한 뒤 제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 정희와 식사를 하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오래된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최영수, 62살입니다. 공기업 시설관리직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원인을 찾아 부품을 바꾸면 됐습니다. 정해진 절차만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사람 사이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정희와 결혼한 지 34해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저보다 조금 늦게 퇴직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가족의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희에게는 12살 어린 여동생 수진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정희는 동생을 딸처럼 돌봤습니다. 수진이 결혼할 때도 정희가 혼수와 예단을 챙겼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찾아오면 밥을 먹인 뒤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부는 다 싸우며 살아. 정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도 집을 나오는 버릇은 들이면 안 돼. 저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남편 재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건축자재 업체를 운영했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했지만 그것만으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옷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검사가 며칠 걸릴 수 있어 병원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혼자 있다고 대충 먹지 말아요. 알았어. 당신이나 잘 챙겨 먹어. 국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정희는 현관을 나서다가 다시 들어와 가스밸브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 두면 라면만 먹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요. 문이 닫히자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은 아내가 끓여놓은 국으로 해결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11시가 조금 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들려던 순간 현관 쪽에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수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진은 제 어깨 너머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언니는요? 병원에 갔어. 장모님 간병하러. 수진은 그 말을 듣자 힘이 풀린 듯 현관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받아들려 하자 품 안으로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손등에는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이하고 싸웠니? 그냥 조금 다퉜어요. 정희한테 전화할까?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목소리는 취한 사람답지 않게 단호했습니다. 언니한테는 제가 여기 온 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처제를 혼자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없는 집에 머물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단 들어와. 아침에 정신 들면 이야기하자. 수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담요를 펴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도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고 있어? 수지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기 전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쯤 작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맨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방문을 닫으려다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만 저 좀 숨겨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제가 가지고 온 작은 가방 안에 우리 가족의 평온을 뒤흔들 진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만 저 좀 숨겨주세요. 수지는 방문 앞에 서서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얼굴과 달리 눈빛은 불안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지 말고 거실로 나가자. 거실 창문이 밖에서 보여요. 누가 널 찾고 있다는 거니?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받으려고 팔을 잡는 순간 소매가 밀려 올라갔습니다. 팔 안쪽에 검푸른 멍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게 움켜쥔 듯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수지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넘어졌어요. 나를 바보로 아니?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대답보다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등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와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진단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본 기록도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한 짓이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꺼내면 직장과 가족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해.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야? 신고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심해져요. 수지는 가방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만 이것들을 맡아주세요. 정희한테는 말해야지.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는 안 믿어요. 내 언니가 왜 널 안 믿어? 예전에도 말했어요. 수지는 몇 년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졌던 일을 언니에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부부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수진이 부부싸움 끝에
감정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재민에게 연락해 데려가라고 할 생각까지 했지요. 그동안 수진이 웃으며 가족 모임에 참석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의 잔을 채우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웃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긴장이 풀렸는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몇 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어둔 채 수진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베개와 담요를 가져다 준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 잠깐 옷 가지러 왔어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의 검사가 오후로 미뤄져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이미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바닥에 잠든 수진에게 멈췄습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의 동생과 열린 술병, 밤새 의자에 앉아있던 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먼저 설명을 들어. 수진이가 왜 당신 방에 있어요? 수진도 눈을 떴습니다. 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너 언제 왔어? 어젯밤에. 정희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망설이는 순간 제 침묵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 가방을 급히 닫았습니다. 언니, 형부는 잘못 없어. 그런데 왜 둘 다 나한테 숨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필 내 동생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뭘 믿어야 해요? 정희야, 따라오지 마요. 정희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가 재민 씨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게 문제야? 내 언니는 우리 둘을 오해하고 있어. 재민 씨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알면 찾아올 거예요. 저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처제의 비밀을 지키면 아내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면 수진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것부터 그만하자. 형부, 내 안전이 비밀보다 먼저야. 정희에게 전부 말하고 도움을 구하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가방만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남편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수진이 안에 있지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 여세요. 제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문을 열어주는 일이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관 화면 속 재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머리도 가지런했습니다. 밤새 아내를 찾았다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숨소리까지 죽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결정해.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수지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수진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게. 재민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조금 다툰 겁니다.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수진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 형님이 뭘 안다고 끼어드십니까? 현관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재민은 비밀번호를 몇 번 눌러보았습니다. 틀렸다는 전자음이 복도에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연락하겠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가져간 휴대전화하고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내놓으세요.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재민은 스스로 증거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정희와 딸 은서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재민과 닫힌 현관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민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처형, 수진이가 술을 먹고 형님 댁에 들어와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이 좀 불안했어요. 문 안에서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정희는 제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아내와 은서만 드렸습니다. 재민은 복도에 남아 한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은서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계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누구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방에서 본 장면을 잊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지부터 따지면 안 돼요. 이모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은서는 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일할 때처럼 침착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멍을 본 정희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넘어진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재민이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따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거부하자 직장과 친척들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말했어. 언제?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의자를 던졌을 때도 말했어. 통장을 가져갔을 때도 말했고. 정희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 언니는 항상 그랬어. 수지는 가방 손잡이를 3개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 집을 나오면 버릇된다고 했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라고. 언니가 지킨 건 내 가정이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지만 지킨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밤늦게 찾아왔을 때 저도 아침이면 남편에게 돌려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문을 잠그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정희가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수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안아주지 마.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은서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모를 다시 그 집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 정희가 물었습니다. 가족끼리 숨기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은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수진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습니다. 수진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두려웠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 것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계속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문을 닫아주는 것만으로 수진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결정해주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전화해줘. 정말 괜찮겠어요? 수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창밖으로 늦은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현관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그 집으로 안 돌아갈래.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오해도 한 번에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수진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수진의 동의를 확인한 뒤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통화가 연결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만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수진은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집이에요. 오늘 남편분에게 돌아갈 계획은 있으세요? 수진은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없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담사는 당장 이혼이나 신고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에서 쉬고 가지고 나온 서류를 확인한 뒤 다음 일을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수지는 가족과 떨어진 임시 거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왜 남의 시설로 가? 우리 집에 있으면 되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이모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요. 정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 동생의 선택을 대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내가 정하려고 했네. 수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가까이 있으면 고마운데 지금은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임시 거처로 가기 전 우리는 수진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진단서와 녹음 파일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복사해 은서와 제가 나눠 맡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구와 장부를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지키는 데에도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재미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진이 가족에게 속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없자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큰일을 만든 걸까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일을 이제야 밖으로 꺼낸 거야. 수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상담사 선아는 수진에게 남편의 연락에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 때는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잠시 휴대전화를 맡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재민이 찾아온 줄 알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문화센터에도 연락해 당분간 쉬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액과 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 정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응, 밥은 먹었어? 먹었어. 나 상담받고 왔어.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부터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잘했어. 힘들었지? 수진의 숨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응. 그래도 다음 주에도 가보려고. 두 자매는 함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동생에게 참으라고 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고 자신도 결혼 생활을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였어. 수지는 손끝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언니를 다 용서할 수는 없어. 알아.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 저와 정희도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제가 진실을 바로 말하지 않은 일을 여전히 서운해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설명을 듣기 전에 저를 의심한 것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판단하지 않을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끝까지 듣기 전에 단정하지 않을게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시간제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자기 이름의 통장으로 처음 돈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입금 내역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내가 번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 정희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그 짧은 답장에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작은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밖으로 옆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주방도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오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봐도 돼. 제가 말하자 수지는 창문을 직접 열어보았습니다.
작아도 제가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잖아요.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고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계약서를 내려놓자 그제야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했어. 이번에는 수진도 언니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모든 상처가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집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의 열쇠는 처음으로 수진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삿날은 햇빛이 맑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현관에서 두 걸음이면 주방이었고 창밖으로는 맞은편 건물의 벽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아침부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른 노란 커튼을 창가에 달았습니다. 작은 식탁과 중고로 산 서랍장도 놓았습니다.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수진의 선택이었습니다. 정희는 옷을 정리하다 낡은 가디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버릴까? 수지는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둘래. 내가 처음 월급 받아서 산 거야. 정희는 가디건을 옷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예전에 정희라면 좁은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라며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생의 대답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해. 그 말은 두 자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법률 상담을 받은 끝에 별거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사과와 협박을 번갈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진이 예민하고 충동적이라는 말도 퍼뜨렸습니다. 예전의 수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요한 기록만 남겼습니다. 상담사와 상의했고 혼자 재민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워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처음에는 수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맺은 인연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수진이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 가정을 지키라는 게 잘못이냐? 그 말 때문에 수진이는 맞아도 집으로 돌아갔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도 너한테까지 물려주면 안 됐지. 두 사람은 오래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와 정희 사이의 오해도 천천히 풀렸습니다. 정희는 가끔 제가 망설이던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설명을 듣기도 전에 의심받았던 일이 서운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지 않을게.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먼저 의심하지 않을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전보다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문화센터 수업도 다시 맡았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온 날에는 자신을 위해 작은 전기밥솥을 샀습니다. 밥을 처음 지은 날 정희와 저를 초대했습니다. 밥은 조금 질었고 된장찌개는 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먹을 만하다. 제가 대답하자 정희가 웃었습니다. 형부 말로는 아주 맛있다는 뜻이야.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해가 지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냉장고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언니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이제 가. 나 혼자 있어도 돼. 정희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 응. 그런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문이 닫힌 뒤 수지는 천천히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딸깍. 예전에는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열고 싶을 때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술병 대신 찻잔이 놓인 작은 식탁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은 술 없이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것도 참지 말고 편히 자. 수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기만 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말을 믿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문을 열고 닫을 힘을 되찾을 때까지 너무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은 채 곁에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내일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